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쿠버네티스 패턴 책에서 2장 제목이 이제 예측 범위 내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자원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리소스를 어느 정도 쓰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그런 걸 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공유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및 공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은 애플리케이션 자원 요구사항이랑 런타임 의존성을 명확히 식별하고 정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원 요구사항이랑 런타임 의존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2장 전반에 걸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공용이라는 게 요 코엑시던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거의 하는 얘기가 뭐 주파수나 블루투스 이런 신호 간의 그런 충돌 현상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파드 형태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드 형태가 뭐 같은 노드에 여러 파드가 같이 배치돼서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 요구 사항이라는 얘기는 밑에서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CPU나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런타임 무종성은 말 그대로 이제 실행 시점에 발생하는 의존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볼륨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 시점에 정해지는 의존성이죠. 그리고 쿠버네티스 안에는 이제 컨피그 맵 같은 그런 설정을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마운트가 되는데 이런 의존성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이 설정이 되면 이 파드가 스케줄 될 때 영향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 범위 내 요구사항 패턴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하드 런타임 의존성 이런 거나 자원 요구사항이랑은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선언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가 스케줄링을 할 때 적합한 노드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대부분 각 장마다 이제 형태가 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쿠버네티스 상에서 실행되는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언어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언어의 차이 있잖아요. 뭐 컴파일 언어일 수도 있고 인터프리터 언어일 수 있고 짓 런타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요 설명 좀 생략을 하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런타임은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시점에 기계어로 번역하는데 약간 인터프리터랑 비슷하죠. 근데 요 짓은 이제 컴파일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를 혼합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프리터처럼 매번 이제 실행 시점에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그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서 캐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번역한 애들은 다시 재번역하지 않고 캐싱한 거를 사용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자바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를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가 떨어지는데 실행하는 시점에 JVM에 있는 이 JIT 컴파일러가 이 바이트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언어에 대한 종류보다는 요거에 대한 뭐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차이보다는 도메인이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 실제 세부적인 구현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컨테이너가 이제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저도 운영하고 있는 그 서비스에서 아직도 그 자원량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가끔 파드가 죽는 현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개발자가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원의 필요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CPU랑 메모리를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스파이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영구적인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특정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정의하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그 플랫폼을 전달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자원 요구사항 외에도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는 데이터 스토리지나 애플리케이션 설정 같은 이런 플랫폼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거는 그 스토리지의 파일 시스템에 뭔가 데이터를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변경될 때마다 이미지로 만들면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는 퍼시스턴트 볼륨, PV라는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설정들은 평문 저장이 그냥 상관없는 그런 단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 맵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시크릿을 사용해서 암호화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모든 런타임 의존성을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 볼륨이나 아니면 컨피그 맵 이런 런타임 의존성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런타임 의존성이 파일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그런 PV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파일 시스템은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삭제가 되죠. 요거 이제 도커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도커에서 보면은 컨테이너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컨테이너가 뭐 제거되면은 같이 제거되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볼륨 타입이 이 empty 디렉토리. 요게 이제 요거는 파드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돼요. 그러니까 파드가 컨테이너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다수가 뜰 수가 있는데 그 파드 안에 떠 있는 컨테이너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데이터는 유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파드 안에 살아있는 컨테이너들은 동일한 그 볼륨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유 볼륨을 의미하는 게 이제 empty 디렉토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로그 수집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드 안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과 볼륨을 공유하는 그 저는 파일 비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 파일 비트 컨테이너를 같이 띄우는 거죠, 파드 안에. 그래서 이 mtdir로 볼륨을 서로 공유해서 한쪽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일로 로그를 생성을 하게 되면 파일 비트가 그 파일을 가져다가 수집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다른 종류의 스토리지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볼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가장 간단한 건 이제 각 노드, 워커 노드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 방법이 이제 호스트 패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AWS 환경이면은 뭐 볼륨 서비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EBS나 EFS 이런 파일 시스템을 연동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볼륨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보면 먼저 퍼시스턴트 볼륨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퍼시스턴트 볼륨은 내가 어떤 볼륨을 사용할 거다라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볼륨에 대한 전체 사이즈나 뭐 볼륨의 유형 이런 걸 정의를 한 다음에 실제 이 볼륨을 가져다 쓰는 쪽에서는 이 퍼시스턴트 볼륨 클라임이라는 걸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앞서 만든 이 퍼시스턴트 볼륨에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볼륨을 내가 가져다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파드에다가 이 퍼시스턴트 볼륨 클라임을 이쪽에 명시를 해서 볼륨 마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가 뜰 때 위에서 만든 이 퍼시스턴트 볼륨을 마운트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스케줄러가 이 파드가 요청한 이 볼륨 종류를 판단해서 파드가 실행될 위치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 패스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호스트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 패스가 가용한 그 워커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에다가 배치를 해주겠죠. 만약에 이 호스트 패스를 다른 파드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스케줄 되지 않아요. 다른 노드를 찾죠. 근데 이런 노드가 만약에 3개의 노드가 있는데 3개의 파드가 전부 이 각각 노드의 호스트 패스에 마운트가 됐다 라고 하면은 네 번째 파드는 스케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호스트 패스에 마운트 할 수 있는 그 워커 노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볼륨 외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권장하는 설정은 이 config 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fig 맵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환경 변수가 필요한 경우에 직접 환경 변수를 그쪽에 명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config 맵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config 설정을 할 때 뭐 YAML 파일이나 XML 파일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 파일 자체를 config 맵으로 만들어서 이 컨테이너가 뜰 때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 파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행 시점에 정의되는 런타임 의존성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만약에 config 맵을 마운트를 했는데 config 맵이 만약에 생성이 안 된 상태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스케줄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얘도 config 맵이라는 거를 미리 만들고, 이렇게 파드를 정의할 때 이쪽에 만약에 환경 변수를 쓰겠다. 그럼 환경 변수에 여기에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그 환경 변수 값을 참조할 config 맵을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하죠. 요 이름은 config 맵의 이름, 그리고 이 config 맵에 정의되어 있는 키 값,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컨테이너 안에서 환경 변수를 쓸 수 있어요. C크립 같은 경우에는 config 맵이랑 거의 사용 방법이나 뭐 설정하는 게 비슷한데, 암호화해서 저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각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느 정도의 자원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컨텍스트 내에서 컴퓨팅 자원을 구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압축 가능 지원, 그 CPU나 네트워크 대역폭처럼 제어 가능한 리소스를 의미한다고 해요. 요건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면 컨테이너가 죽진 않지만 이제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 불가능한 지원은 이게 메모리처럼 이 쿠버네티스에서 제어가 불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그 컨테이너가 죽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너무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내부에 OOM 킬러라는 게 있는데, 걔가 이제 컨테이너를 이 파드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이유가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된 그 메모리 해제를 쿠버네티스가 요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거는 이 최소 자원량이랑 최대 자원량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정의하는 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안에다가 이 리퀘스트랑 리미츠를 지정을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이 파드가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가 필요로 하는 CPU 양이나 메모리 양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파드를 정의를 하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이미지는 뜰 때 이 리소스를 최소 CPU 100M, 이게 M이라는 단위가 그 CPU 1코어가 1000M이에요. 그럼 이거는 0.1코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CPU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메모리는 100메가를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최소 자원량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리밋은 이 최소 자원량에 오버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뭐 감안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리눅스에 보면은 소프트 하드 리밋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리밋만 있으면 되지 왜 리퀘스트가 있느냐, 그런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눅스의 개념과 동일하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그 스케줄러가 노드에 파드를 그 배치를 할 때 이 리퀘스트를 감안을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이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데 이 정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 스케줄러가 그쪽에 이제 파드를 배치할 우선순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노드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 파드들이 좀 부하를 받는 거야. 그러면은 부하를 받았을 때 노드가 이제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파드를 축출해내냐. 약간 그런 그 서비스 품질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최선적 파드라는 거는 이제 리퀘스트랑 리밋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파드의 중요도가 제일 낮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노드가 만약에 부담이 되면은 제일 먼저 죽여요. 이 유형의 파드들을. 그래서 저희가 요걸 이제 매니페스트 만들 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중요한 파드인데도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 초기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다 잘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워커 노드에 대한 이런 부하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런 것들이 파드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확장 가능 파드. 얘네들은 리퀘스트와 리밋을 설정을 한 거예요. 설정을 했는데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리퀘스트는 이제 최소 자원을 할당할 거고 리밋 같은 경우는 최대 자원을 할당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둘 차이에 갭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확장 가능 파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리퀘스트 자원 사용하는 거에서 리밋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최선적 파드보다는 파드의 우선순위가 높긴 해요. 그래서 최소 자원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리밋까지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장 파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리퀘스트나 리밋 자원량을 똑같이 설정하는 거예요, 값을.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드가 부하를 받으면 최선적 파드에 해당되는 파드들을 죽이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은 확장 가능 파드에 있는 파드를 죽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죽는 게 요 보장 파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파드가 굉장히 중요한 파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나 리밋 자원량을 동일하게 설정하면은 우선순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원 요구 사항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자는. 근데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서 한번 리스트업 해갖고 그 정리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파드 우선순위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드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드들보다 지금 여기에서 리퀘스트 리밋은 그 노드가 이제 파드를 축출할 때 그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는 거였고 얘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리티를 지정을 하면은 얘는 조금 동작이 다른데 그 스케줄이 될 때, 그러니까 파드가 스케줄 될 때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밑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클래스라는 걸 정의해서 얘는 밸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 밸류에 해당되는 애가 그 파드에 대한 중요도예요. 그래서 이 다른 파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보다 이 밸류가 높으면 얘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 파드를 정의를 할 때 프라이어티 클래스 네임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요. 이 순서를 보면 먼저 우선순위 어드미션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 클래스 네임이 정의되어 있으면은 이 값을 할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는 그 인증에서도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API 요청이 오면 그 API가 그 쿠버네티스 API예요. 만약에 큐브 컨트롤러 뭔가 명령을 내리면 걔네들은 내부적으로 다 API를 요청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API를 요청했을 때 수신받은 API 서버에서는 인증이랑 인가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의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이 API를 가로채서 여기에 있는 값을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값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드의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을 하면 이 노드가 파드를 배치할 때 이 우선순위 값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그 해당 노드에 이 파드를 우선순위 높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줄러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의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드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노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이 스케줄러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파드들을 제거해요. 그건 이제 위에서 봤던 저런 얘기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파드가 이제 노드에 배치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관리자가 중요한 파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던 뭐 최선적이냐, 뭐 보장이냐, 뭐 이런 것들은 큐블릿에 의해서 주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큐블릿이 파드를 축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드의 프라이어티 클래스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 큐블릿이 그 노드 리소스 상태를 10초 단위로 지금 기본 10초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가 부족하면은 요 축출 단계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케줄러 축출 로직이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위에서는 이제 큐블릿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케줄러예요.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이 파드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내부의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파드 우선순위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궁금해갖고 찾아봤는데 좀 명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고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케줄러는 파드 축출할 때 이 D 스케줄러가 동작을 하는데, 얘네들도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이 있겠죠. 거기 알고리즘 중에 이 아래에 해당되는 파드는 제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그 프라이어리티 클래스 네임이 설정되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드는 제거를 안 하고요. 그리고 독립 실행형 파드, 예를 들어서 그 디플로이먼트로 파드를 만들면 얘가 이제 리플리카 셋이 만들어지면서 파드가 죽으면 다시 살려주고 이런 셀프 힐링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독립적으로 실행된 파드 같은 경우에는 죽여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드들은 이제 제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모셋으로 지정된 파드들, 그리고 로컬 저장소가 마운트되어 있는 파드, 그리고 파드 디스트럽션 버젯이 적용되어 있는 파드. 얘는 이 파드가 한 번에 동작해야 되는 복제본의 최소수를 설정한 그 매니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은 이게 값으로 우리가 직접 매기는 거라서, 이 우선순위가 높은 파드들이 만약에 많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중요한데 여러 파드들을 설정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하게 중요하지만 죽어버리는 파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예측 범위 내 SLA, 저희가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한 그 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보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그 리소스 쿼터에 프라이어리티 클래스를 지원하도록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용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의 자원을 고려한다. 저희가 만약에 공유 멀티 테넌트 플랫폼에서 작업은 이제 특정 경계와 일부 사용자가 플랫폼의 모든 자원을 소비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에서는 다른 사용자가 우리의 그 컨텍스트를 깨는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리소스 커터랑 리밋 레인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 커터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의 이 네임스페이스 내에 집계된 자원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CPU나 메모리 등의 그 컴퓨터 자원 전체 사용량이나 스토리지 전체 사용량, 아니면 컨피그 맵, 시크릿 파드, 서비스 같은 그 쿠버네티스 내의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오브젝트들의 총 개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리밋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이 사용하는 이 최소 최대 자원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설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리퀘스트랑 리밋 사이의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최소 자원량의 그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만약에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이 리퀘스트가 이렇게
그 갭이 큰 파드들이 동시에 이제 부하를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동시에 부하를 받는 파드들이 같이 리소스 사용량이 같이 증가를 할 거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리밋을 향해서 달려가면 노드가 처음에 그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한꺼번에 갑자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노드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오버커밋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갭이 너무 커버리면 예기치 못하게 또 노드가 부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원에 대한 이런 그 사이즈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밋 레인지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이 노드가 제공하는 자원보다 더 큰 자원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을 계획을 해야 된다. 용량을 계획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운영 환경이 아니라 만약에 개발 스테이지 환경에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드웨어를 최적으로 사용하려면 최선적 파드랑 확장 가능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리퀘스트 리밋을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지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갭을 주고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파드가 동시에 시작하고 멈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발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 컨테이너가 죽어도 그다지 치명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그 운영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장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중요 파드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높이고 일부는 이제 확장 가능 컨테이너랑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도 만약에 컨테이너가 죽는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 클러스터의 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량을 확장을 하라는 그런 신호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클러스터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은 이 컨테이너 수가 달라지니까 오토스케일링, 빌드잡, 인프라스트럭처 컨테이너 등 여분의 이런 자원들을 남겨둬야 될 수도 있고요. 남겨둬야 되죠.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클러스터 관리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서비스 자원 프로파일이나 용량 계획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2장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질문? 엄청 많습니다. 살살해, 살살. 이게 결국에 2장에서 하는 그 주된 내용은 그 물리적으로 필요한 리소스의 양을 잘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잘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 지금도 연차가 뭐 많진 않지만 궁금한 게 서버당 CPU나 메모리가 어느 정도로 쓰고 있고 어느 정도로 어베일러블 해야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CPU 100%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CPU를 이 서버에 대해서 되게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음, 100%로 쓰면. 근데 사실 계속 100%로 쓰면은 언젠가 뻗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저희 회사 서버들은 CPU를 거의 안 써요. 뭐 높아봤자 뭐 5%? 뭐 이렇게 나오던데 너무 많이 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서 그렇죠. 혹시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자원량을 예측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너무 이제 CPU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으로 만약에 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에서 너무 타이트한 거지, 자원 사용량이.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사용량이 적어. 그러면은 이 자원이 남아 도는데 낭비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쉽진 않지.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메테우스를 도입해서 그쪽에 이제 자원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잘은 안 돼. 근데 이 쿠버네티스의 좀 장점이 이런 파드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빈 패킹이라고 하는데 한 노드에 여러 그 파드들을 좀 자원 사용량을 계속 높이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측한 것보다 이 자원 사용량이 많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노드에 대한 그 이동도 엄청 쉽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도 처음에는 이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자원을 사용할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다른 파드들이랑 같은 노드에 공용으로 사용하게끔 배치를 했었는데 이게 같이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특정 시점에 CPU나 메모리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에 대한 그 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얘네들을 별도 노드로 분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이렇게 조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얘네들을 문제없이 파드를 이동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그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좀 자유자재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잘 예측한다는 게 그 결국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 예를 들면은 지금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워커 노드를 늘려볼까? 뭐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음, 약간 경험적인 음. 인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지. 우리도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어.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다른 서비스들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그 리소스를 소비를 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봐서 얘가 이제 CPU가 예를 들어 CPU를 예로 들면 뭐 특정 시점에 CPU가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스파이크 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아니면은 그 메모리가 점점 증가해. 이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메모리가 점점 증가해.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필요한 거지. 이거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도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일단 봤을 때 이게 어느 시점에 우리 서비스에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게 그 모니터링 하다 보면 보이는 시점이 있거든. 그럼 음, 그때는 그런 애들을 이제 분리를 하던가 아니면 분리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올리던가 아니면은 그 인스턴스에 포함된 다른 파드들을 뭐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겠지. 음, 이런 근데 거는 사실 정답이라기보다 그 서비스를 하기 전에 뭐 부하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겠지. 음, 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언어적인 특성으로 만약에 자바 기반이다 그러면은 일단 메모리가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게 예상되니까 뭐 음, 인스턴스를 M 계열로 만들어서 뭐 제공을 한다거나 노드를 분리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항상 궁금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거는 사실 뭐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너가 얘기한 대로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은 경험이 있어야 아 얘는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경험해 보려면은 테스트를 해봐야지 계속 부하 테스트도 해보고 운영을 할 수 없다면은 테스트밖에 없지 뭐. 재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저도 질문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럼 잘 들었네요. 아, 네. 이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갖고 저도 되게 오래 봤어요. 아, 그리고 하나 공유할 게 있어서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AWS에서 웨비나를 하나 했었는데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CDKH. 저희는 이제 CDK8S라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8이 영어가 아니니까 8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CDKH라고 있더라고요. CDKH. CDK는 아시죠? 네네. 네. 그 CDK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 너무 느리다. 코드로 짠 거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트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헬름이나 이런 거 써갖고 좀 그 템플릿화 시킬 수는 있는데 또 그러면 헬름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제 프로그래밍 저희가 개발자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저 매니페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렇게 코드로 짜는 거죠. 이 매니페스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임포트를 할 수 있게끔 패키지를 제공을 하거든요. 얘네들을 사용해서 만약에 디플로이먼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k8s.deployment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지정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요 밑에 있는 요건데 매니페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보면은 뭐 리플리카 수는 몇 개를 하고 레이블 셀렉터는 뭐 어떤 걸 지정을 하고 템플릿 내 그 컨테이너 스펙은 어떻게 만들 거다. 이름은 이거고 이미지는 이거고 뭐 포트는 요 포트를 사용할 거다. 이런 걸 지정하고 이 디플로이먼트가 요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 서비스는 로드 밸런서 타입이고 서비스 포트는 80 포트 그리고 컨테이너에 매핑되는 포트는 8080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얘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조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전략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설정으로 프로덕션 환경에는 뭐 어떤 설정을 넣고 디벨롭 환경에는 어떤 또 다른 설정을 넣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코드로 관리해서 템플릿화 할 수 있는 거죠. 매니페스트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환경별로 설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전부 중복된 매니페스트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줄이려고 뭐 헬름이나 이런 걸 사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하면.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걸 보면 이렇게 코드로 만들고 이렇게 얘 이제 CLI 도구를 설치를 하나 해야 돼요. 이 CDK8S라는. 그래서 얘를 설치하면은 얘가 이 코드를 YAML 파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만 실행을 해주면 이 디스트 폴더 안에 hello k8s YAML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드로 짠 게 여기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가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럼 요걸로 이제 만약에 개발자 위주의 팀이다. 거기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로 매니페스트를 구현한 다음에 팀에서 얘를 이제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도구들이 쿠버네티스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건 이제 AWS에서 제공해주는 그 도구라고 보면 돼요. 파이썬 말고 다른 언어도 지원하죠? 지금 타입스크립트랑 파이썬 요 두 개밖에 지원 안 해요. 여기 가보시면 이쪽에 보면 타입스크립트랑 파이썬 이게 예제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따라하면 엄청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요번에 만약에 쿠버네티스 쓰면은 한번 이걸로 써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쓸지 모르겠네. 회사에서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매니페스트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저희는 서비스가 좀 많다 보니까 각 서비스마다 이게 다 돼 있는데 좀 중복 코드도 되게 많거든요. 스크립트가. 헬름을 도입하자니 또 헬름 이것도 도입하려면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미 서비스가 지금 돌고 있어갖고 쉽진 않더라고. 그래서
단순히 매니페스트는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